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좀 우리 여유있게 가보도록 하죠. 제가 이 시간을 한 25분에서 26분 동안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쫓기듯이 얘기하는 감이 없지 않아서 시장도 좀 쉬었던 만큼 조금은 오늘은 여유있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거래소 대응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그냥 쉬는 구조이죠. 어저께 강보합이었다면은 오늘은 약보합 정도로 그냥 가격 조정 없이 횡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거래소 대응이 좀 쉬는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이 코스닥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중소형과 코스닥에서 거의 좌지우지 다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가 강세 뛰면은 시장은 끌고 가버리고요. 제약바이오가 약세 뛸 때는 시장이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 또 고점에서 물려서 고사하셨던 분들도 올라오니까 좋기도 한데 또 반대로 신규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증시가 좀 더 강세를 띠고요. 반대로 코스피 대형 같은 경우 쉬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고요. 우선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그동안에 약간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만기주, 그러니까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든지 이런 만기주가 들어가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여파를 받지 않는 중소형 코스닥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온 그런 그림은 아닌데 우선은 아직까지 그에 따른 생각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강세가 좀 더 이어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기간에서도 사실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왜냐하면 기간이 지수가 낮았을 때 1800, 1900부터 계속해서 기간이 사면서 지수가 올라왔었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이제 매수 유입이 시작이 됐던 시기가 2000포인트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는 과정인 거고 이거를 시장은 잘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치입니다. 이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지신 건데 상반기 시장을 이끌고 갔었던 주도가 바로 제약바이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력이 정말 좋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기술력이 안 되는데도 따라가는 기업들, 그냥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따라가는 기업들은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기업은 덜 빠지고 회복이 빠르지만 기술력이 안 되는데 따라갔던 기업들은 크게 빠지고 반등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왕이면 잘 가는 종목들, 그중에서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시장에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시장에서 앞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시장은 차근차근하게 차분하게 정말 가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과열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왜 그러냐면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간다면은 과열이 나옵니다. 그때는 한번 조정도 크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세를 넘어가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추세를 쭉 타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죠. 대형지수입니다. 그런데 딱 보게 되면은 이 구간대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높아지는데 한번 강세 뛰고 쉬었다가 강세 뛰고 쉬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대형주의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낙폭에 따른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상식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낙폭 가대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단시일 내에 크게 무너졌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가 낙폭 가대주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형이라는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낙폭이 뚝 떨어져서 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계속 내려오던 것이 추세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추세가 전환되어서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낙폭 가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논리인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죠. 현재는 낙폭 가대다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낙폭 가대다는 기술적 반등이래. 그럼 뭐예요? 접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또 소외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형주를 살 때 불안한 건 없지 않아 있겠죠. 왜?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계속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뭡니까? 어떤 확실한 근거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어제와 오늘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무너졌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다 어쩐다 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이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갈 수밖에 없는 위치죠. 왜? 자, 중국 차트를 볼게요. 중국 차트가 올해 6월 달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급락, 반등, 크게 반등, 급락. 그때 제가 여기서 중국이 바닥쳤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놓고 나서 어떻습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지지테스트를 직전에 고점 라인 때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돌파가 나왔는데 돌파가 나올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단기적인 추세 라인 대를 돌파했다는 것과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돌파는 의미가 있는 돌파가 되는 거고 중국 증시 역시도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중국이 왜 갔는지 따지시면 돼요. AIB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죠. 시진핑 주석이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경제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발표가 나올 건데 뭡니까? 2016년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정책인 거죠. 그러면 1대1로라든지 이런 AIB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행이 되는 시기란 거죠. 즉 상반기에는 기대치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개선이 되고 실제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저가 매수가 붙을 수 있는 배경도 되고 그동안의 악질적인 신용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중국은 강세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알아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뭘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했던 게 뭡니까? 중국의 차익신 구매자 관리지수를 보면서 확인했죠. 경제 지표를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었습니까? 계속해서 하향을 하던 것이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상승으로 바꿔놨죠. 아직까지 50이라 합장선을 넘지 못했지만 결국 뭐예요? 방향 자체가 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의 경기가 하강한다라는 우려를 어떻게 합니까? 해소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볼 때 이런 지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의 차트 아까 볼 때 단기적으로 어저께 중요했던 자리가 추세를 넘어간 자리도 있었지만
이평이 밑집됐던 자리였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이평이 다 밑집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밑집된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평이 전부 다 위로 바뀌게 됩니다. 국내 코스피 대형 지수가 그런 과정을 겪은 상태죠.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연결된다. 중국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증시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배경 최소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없구나. 이런 것들 딸 수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아직까지도 안 한다는 쪽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한다 쪽이 점점 더 우세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옐런 의장이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경제 지표를 보고 좀 더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11월 달은 전통적인 소비 시즌. 그러면 12월 FOMC 전에 11월 달 고용 지표까지 보기 때문에 결국 고용 지표의 개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돼요? 향후 전망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있죠. 바로 뭐예요? 11월 달은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소비 시즌.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난 시기에서는 주가 자체도 뭐예요? 모멘텀을 받겠죠. 그러니까 미 증시도 마찬가지 뭐예요? 주가가 크게 빠질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수혜를 보겠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판단한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대형주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려요. 왜 대형주를 강조를 해드리냐면 사실 지금 대형주의 강세 흐름은 2009년도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2009년도에 국내 대형지수가 서서히 강세를 띠는 그 구간, 상승의 초입 구간과 지금의 구간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배경이 있죠.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주가가 다 무너졌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건 무역 전체가 다 꼬꾸라졌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그런 안 좋았던 과정을 겪으니까 2009년도에 바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요. 주가가 너무나 밸류가 싸지니까 결국 각국 정부에서 뭐 부양책을 했지만 그 수혜를 대형애들이 받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대형주가 상대적인 강세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2011년 중순까지 계속해서 강세 띄었죠. 근데 그 강세의 마지막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차화정이라는 특정 업종이 굉장히 과열로 가면서 마무리를 해줬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언제부터 강세 띄었냐? 2013년 중반부터 강세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강세 뛰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제약바이오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시장은 반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거래소 대형이 2011년도, 제가 이 회사에 2011년도 중순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여기 오면서 강연회나 이런 거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수가 이제 빠질 것이다. 거래소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 보인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 10명 중 9명은 죄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 2,500, 3,000 간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강연회 갔을 때 무슨 소리가 나왔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왔죠. 왜?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약바이오 더 간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열이고 현재는 메리트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저평가가 받고 있고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 시장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신반의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지 나중에 큰 시장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올라간다를 쫓아갈 때는 그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셔야 되고 사실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대형주가 실제적으로 10월 달부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10월 달은 대형주가 훨씬 더 좋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상당히 야세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왜 못 가고 대형만 갑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 크게 보자고요. 크게 보면은 실제로 코스닥이 2013년 중순부터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 자체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 2014년부터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한 것 좀 보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올해 상반기 되면서 쭉 엄청나게 빠지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35% 정도 뭐예요? 수익률이 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자체가 코스닥 대비해서 상승폭이 거의 35% 정도 덜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고요. 코스닥이 좀 더 내려와야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대형에서 몇 종목만 움직이는데 그건 당연한 원리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확대가 되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맞춰지면은 그때는 같이 가거나 같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앞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코스피 안에서도 왜 지금 일부 대형만 강세에 뛰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80%의 비중,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이익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중송, 20% 차지하는 중송보다 시세가 못 나왔거든요.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앞전에도 제가 해드렸었는데 코스피 200, 우리나라는 어차피 시가총액이라든지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 다 감안할 때 코스피 200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전 97년도에 중소형이 훨씬 더 강했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2013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이격을 많이 벌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할 때 코스피가 좀 더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줘야지만 수익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고 코스피 안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당연히 어떻게 일반 중송보다 좀 더 강세를 띄워줘야지만 맞춰주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업황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게 받쳐주는 게 현재는 가장 뚜렷한 것이 자동차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뭐예요? 시장에서 상승할 때는 상승을 더 뽑아주고 조정받을 때는 거의 조정이 적게 나오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는 애들만 가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서서히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하고 좀 더 메리트 있는 녀석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시총이 높은 코스피 200 안의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서서히 개선되는 종목들을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시간에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내년 시장에 맞춰서 어느 쪽이 움직일 거냐 좀 풀어드릴 건데 시간이 되는 대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만기일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달, 10월달에 이런 이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만기주에는 만기 전주, 만기주에는 중소형 코스닥이 거래소 대형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논리가 올해 7월달까지는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9월달, 10월달 이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였었죠. 오히려 옵션 만기라는 그 과정이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고 오히려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더 강하게 나타났었죠. 반대로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빠졌죠. 옵션 만기주에. 그래서 사실 저는 옵션 만기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파생적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볼 때 그 흐름을 놓칠 수는 없지만 이건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벤트예요. 시장에서 방향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 6, 9, 12월이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그냥 옵션 만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하루의 이벤트다. 이 정도 생각하신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전략은 짜야 되니까 그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지수를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특히나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코스피 200 아래에 있는 시총상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기 때 결제 기준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자, 시장이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채널 패턴이죠. 똑같아요. 대형주사 때 비슷한데 좀 더 세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을 쭉 이어가는데 앞쪽에서 제 전략을 세워뒀듯이 채널 패턴 상단 자리를 넘어가서 약간 이격이 발생이 되거나 할 때는 한 번씩 팔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패턴 상단 갔을 때는 우선은 한번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거고 하단 자리는 무슨 자리? 눌림목으로서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지지를 어디서 받아줬냐? 바로 그저께 갭상승이 나오면서 상단을 한번 건드렸죠. 건드리기 때에 갭이 있었던 자리를 메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옵션 쪽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높아졌는데 옵션에서 프리미엄이란 거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동성 커질 것이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변동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틀 동안에 한 번 급등 나고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위로 가야 된다면 얼마? 253자리를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자리인 거죠.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으니까. 하단은 얼마? 250.6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250.6자리 깨진다면 뭐예요? 하락이 하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올라간다면 어떻게? 253자리 돌파가 가능하다. 근데 이번에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디 하나 열리기 때문에 이때는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할 때 255.5까지가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만기 전략 짤 때 우리가 어떻게 짭니까? 상단은 255.5까지 열려있다. 하단은 248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 밴드를 잡고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내일이 중요하냐? 시장에서 내일 하루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다음 주 옵션 만기는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옵션 포지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됩니까? 선물과 지수의 방향만 보면 됩니다. 근데 내일 하루가 그냥 오늘처럼 흐지부지 옆으로 행보한다면 다음 주 초가 변동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호재로서 시간에 상가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탁월한 한미약품이 사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10년 동안 몇 천억이나 자금, 기술 개발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대규모의 기술력 이전,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상각하고 다른 제약까지도 수급이 퍼졌는데 이게 내일 시장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던 내용이라서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 건데 금액이 호재로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차익실을 빌며야 될지는 판단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신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오늘 깡센클럽 좀 여유 있게 하니까 아주 편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내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증시의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다음 주 전략 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였습니다.